잠깐 쉬었습니다. 이어가지고 2부. 네. 궁금하네. 미지의 영역 파트에서는 이제 기생충 연구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도 소개를 하고 기생충들의 생활이 얼마나 독특한지 설명해요. 진짜 미지의 영역이니까. 예를 들면 알려진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흡충에 감염됐을 때 흡충 입장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람 속에서 길을 찾아가지고 가는지 설명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장 속에서 느긋하게 숨어 사는 촌충 있죠. 우리는 지금 촌충이 없을 거예요, 아마. 촌충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촌충에 감염이 된 사람이 없으니까 촌충 연구를 하고 싶었던 일본 교수님이 촌충 알을 힘들게 구해가지고 그 샌드위치에다가 그 연구진이랑 같이 샌드위치에다가 싸갖고 촌충 알을 먹은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심히 시간이 지났더니 실제로 촌충이 감염이 됐어, 다행히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저기 항문에서부터 이제 촌충 꼬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너무 기니까 그걸 조금씩 잘라가지고. 근데 촌충이 생명에 그 지장이 없어요? 예, 몸 좀 잘라서 상관없어요. 네. 아, 네네, 상관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는 박테리아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건 좀 괴담인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 일부러 기생충에 감염 들어본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진짜 전 처음 듣는데. 도시 괴담. 촌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2m짜리가 촌충이에요? 2m보다 더 길지 않아요? 막 촌충 긴 건 엄청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게 돌돌돌 말려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말려 있진 않고 쭉쭉 그 장 속에 있으니까 말려 있진 않지. 근데 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기생충은 박멸하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18m. 네네. 네. 그 사람들이 연구할 18m. 때 바이러스나 이런데 훨씬 더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됐다, 치료약도 많이 개발됐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식하기로는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생충은 실제로 뭐 1년에 한 번 정도만 회충량 먹고 기생충으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뭐 어패류 같은 거 드시고는 뭐 여름철에 무슨 기생충에 감염돼서 죽었다 이런 것만 들어보지 실제로는 바이러스나 뭐 메르스 이런 것처럼 그 감염되면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더 큰데 확산되는 것들이 좀 그러네요. 기생충은. 근데 독실님 얘기해 줄 땐 훨씬 더 기생충이 훨씬 이게 치료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니까 네.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것 같아서 그렇죠. 기생충이 치료하기 어렵다는 거니까 우리 환경의 특수성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는 그 수면병의 원인이 되는 것도 기생충이고, 네네. 예를 들면 말라리아 창궐 지역에서 그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것도 기생충이고, 그죠? 그런 애들은 너무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기생충이 치명적인 경우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때문에. 전염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메르스 같은 경우도 호흡기로 그게 전염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나오는 혹은 타액 같은 것 때문에도 전염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기생충은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제대로 익혀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살아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네. 알이.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사회적 관심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곳 있죠. 기생충 알들이 둥둥 떠다니는 물을 끓이지 않고 그대로 먹는 그런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어떤 좀 그쪽 그 개발도 당국들이나 뭐 아프리카 그쪽은 너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애들부터 그냥 감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기생충에 오염되기 힘든 곳에 살고 있는 거구나. 혹은 잘 사는 거지 그냥. 그렇군요. 사실 잘 사는 거지. 상하수도 시설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게 느껴진다.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촌충이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봅시다. 촌충은 입이나 창자가 없고 피부로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몸속이 없어요. 구조물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몸속에 창자가 있는데 걔는 피부로 흡수하는 거니까 창자가 뒤집어져서 나와 있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너무 신기하다. 최적화되어 있네. 어떻게 보면 영양소를 뺏어 먹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렇죠. 입도 필요 없네. 그렇죠. 입이 필요 없죠. 딱 가서 자기야 하고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에너지를 쭉 빨아들이는 그렇죠. 거죠. 네. 장이 바깥에 있으니까. 너무 전문적인 것 같아요. 근데 기생충들의 그 다양한 양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다양해요. 하나하나 어떻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진화됐는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종류도 훨씬 많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장의 연동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장의 연동 운동을 하면서 음식물을 혹은 변을 아래로 내려보내잖아요. 이거로 미끄러져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머리 갈고리나 빨판으로 창자에 딱 붙어서 고정을 시켜놨든가 아니면 자기가 연동 운동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적당히 거슬러 올라와요. 연어들처럼요? 그렇게. 오. 그러니까 이제 귀신같이 그걸 알아. 이 정도 내려갔으면 좀 위험한데 다시 올라가야지 하고 그만큼 다시 올라와요. 냄새 난다 하면 다시 올라가는 그 정도까지 내려가기 전에도. 그렇구만. 사람 내장도 너무 길게 소장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촌충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촌충이 18m까지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의 연동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장의 그 웨이브가
어느 부분은 심하고 이렇게 쭉 아래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네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어디는 약하다가 쭉 웨이브가 이제 전달되어 올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인간은 대장 운동이 일어날 때 그치? 연동 규칙적으로 하니까. 한 게 아니고 이제 일부 지역이 먼저 하면은 그쵸. 예, 꿀렁꿀렁 하겠지. 꿀렁꿀렁 하는 그게. 거지 말 그대로. 어. 그러면 촌충이 이제 몸을 헤엄치는 것도 한 18m야. 그럼 어느 부분은 강하게 웨이브를 치고 예. 어느 부분이 약하게 웨이브를 쳐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겠네. 그렇게 안 하면 끊어지겠지 자칫하면. 어. 그래서 그런 것들 긴 촌충이 그 차이를 감지해서 몸의 일부는 빨리 연동을 하고 그 일부는 느리게 헤엄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다 시스템이 정교하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구만. 촌충도 애쓰고 있네. 놀랍다. 구충 같은 경우에 힘들게 이제 어떻게든 장으로 옵니다. 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다른 데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피부를 뚫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장으로 왔어. 걔 입장에서는 걔가 장으로 못 오면 자기도 죽으니까. 근데 피를 빨거나 이제 장을 뜯어먹고 사는데 구충은 이제 한 군데도 계속 빨아먹으면 안 되고 조금 뜯어먹고 어느 정도 이제 신선한 이제 피를 먹는지 그 장 조각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른대요, 잘. 그 다음에 이제 둥둥. 걔네가 우리 음식물을 뺏어 먹는 것이 아니라 걔네 우리를 뜯어먹어요. 우리를 뜯어먹는 거구나. 근데 이제 피를 빨아먹는 건지 장 조각을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먹고 있어. 먹는데 문제는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응고를 시작해요. 피는 굳어요. 그럼 잘못하면 촌충이 아니지 구충이 같이 응고돼서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거머리처럼 얘는 뭘 하냐면 항응고인자를 분비를 해요. 그래서 피가 계속 나오도록. 근데 문제는 항응고인자가 너무 많이 분비되면 숙주가 죽어버리거든요. 피가 먹지를 않으니까. 그럼 내부 출혈이 너무 심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구충도 같이 죽겠지. 적절하게. 그치. 적절하게 하면서 거머리처럼 열심히 여기 뜯어먹고 조금 지나면 또 딴 데 뜯어먹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죠.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열원충이라 할게요. 말라리아 원충. 이런 거는 모기를 통해서 혈관에 들어와서 일단 간세포에서 일주일을 삽니다. 그러면서 적혈구, 이번엔 적혈구로 가서 혈색소를 먹고 살아요. 근데 적혈구는 우리가 한두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걔는 산소 운반에 특화된 그냥 기관이에요. 그 핵도 없고 심지어 모든 것이 태화해 있는 상황에서 혈색소들로 헤모글로빈으로 꽉 차 있고 그리고 이제 카탈레이즈라고 해갖고 그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H2O2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소만 약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원충이 건강한 적혈구를 감지하고 그 안에 침투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또 흥미진진하게 설명을 합니다. 열원충이 혈색소만 먹고 사는데 혈색소만으로는 못 살아요. 당연히 우리가 밥만으로는 못 살잖아요.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그지? 그래서 적혈구 내부를 먹어치우기 위한 장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효소도 합성해야 되고 열원충이 하나 적혈구 안에 들어가면 16마리로 분열해서 튀어나오거든요. 열원충? 열원충. 열원충. 말라리아 원충. 열원충. 그게 16마리로 분열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몸을 늘려야 되니까 아미노산 대사가 필요하겠죠? 또 먹고 살다 보면 똥이 나오겠지? 노폐물 제거하는 어떤 그런 단백질들이 필요하잖아요. 문제는 적혈구는 그런 걸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에 공장을 차리는 거야. 스타크래프트 하면 그런 생각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네랄만 있었던 곳에다가 SCB가 열심히 그 미네랄을 캐갖고 자기 기지를 건설해. 그러니까 열원충도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적혈구 안에는 미네랄만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그거를 캐 먹고 자기만의 왕국을 그 안에 만드는 거예요. 적절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염된 적혈구는 원래 단순한 세포 소체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감염된 다음에 진정한 의미의 세포가 잠깐 된다. 신기하구만. 그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열원충은 이렇게 생각했네. 점령했다. 그치. 내가 발전시켰다. 점령. 네. 근데 이제 열원충에 감염된 적혈구는 표면이 딱딱해져요. 원래 적혈구는 물렁물렁 해갖고 이제 틈새를 막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표면이 경화되면 비장이 적혈구가 늙은 걸로 알고 파괴를 해버립니다. 적혈구가 파괴되면 그 안에 열원충도 죽겠죠. 그 열원충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안에다 공장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적혈구가 딱딱해지는 대신에 탄력은 없어지게 하면 안 돼요. 탄력이 줄어들면 죽으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일단 적혈구가 왜 표면이 경화되냐면 열원충이랑 연결되는 통로가 생겨나요. 네. 그러니까 개미굴처럼 통로를 막 만들 거 아니에요. 표면에다가.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샤프론 단백질을 분비해서 적혈구가 계속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섬유 유연제 같은 거를 뿌려주고. 놀랍다. 애쓴다. 더 발전하면 또 다른 단백질을 분비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짜증이 나잖아. 언제까지 비장을 걱정하고 살 거야.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비장을 공격하나요? 아예 적혈구를 혈관벽에 붙여버립니다. 비장으로 안 가게. 적혈구 처음엔 비장을 속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비장으로 안 가게 적혈구를 붙여요. 근데 벽에다가. 이거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기생충 완전 인간의 삶의 형태랑 완전 유사한 것 같아. 바이러스랑 다르게 기생충의 삶이 훨씬 놀라운 것 같은데요. 놀라워요. 그렇구나. 네. 적혈구도 조그만한 거, 엄청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붙어서 그 사는 안에서 엄청나게 조그만 또 기생충들이 그렇죠. 그렇게 또 지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렇죠. 거죠. 네. 시기마다 다르게 행동하고. 네. 근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바깥에다가 그 혈관벽에다 붙여버리면 되지 않냐.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스타가 시작한 지 5분 만에 캐리어 한 부대를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처음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뭐 타이밍 봐서 처음엔 질러 뽑아서 맞고 그러다 드라군 뽑아서 맞고 이렇게 타이밍이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 입구 맞고 포토 항상 깔고. 포토 깔고 경험치가 있는 거지. 누적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뭐가 네. 그치, 최적화되려면. 그러면 거기 혈관에 달라붙어서 아름답게 오래오래 삽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빵 하고 터트리면서 16마리가 튀어나오겠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혈관에 달라붙으려면 뭔가 돌기가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돌기가 우리 면역세포한테 잡혀요. 처음에는 적혈구 내부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면역체계를 피해가요. 면역체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 편을 좀 보면은 나오는데 백혈구가 보면서 다 정상이네. 아니 외부에 있는 단백질이 다 우리 단백질이니까 그지? 근데 돌기 하나가 딱 나오면 쟤 뭔가 좀 이상하다. 저 돌기가 이상하다라고 하고 이상하네. 네. 한다는 이제 거지. 돌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요. 네. 그럼 보세요. 처음에는 돌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이제 최대한 2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2주 동안은 열심히 열원충이 살아갈 거야. 그럼 2주가 지난 다음부터는 돌기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백혈구한테 잡아먹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제 박멸될 거 아니야. 그 전에 터트려요? 아니죠. 돌기를 모양을 바꿔요. 2주가 지날 2주마다? 때쯤 되면 2주가 지날 때쯤 되면 돌기를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갖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갖고 그 돌기 손 모양을 바꿔요. 너무 그러니까 새로운 돌기가 생겨나니까 또 다시 면역 체계를 피해가고 백혈구는 저거 쟤를 잡는 게 아닌데 쟤 뭐지 저건 또 또 지난주에 새로운 게 나왔어.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 쟤.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새로 해갖고 그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질 때쯤 되면 또 돌기가 바뀌고. 그렇게 해서 적혈관에 기생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한 다음에 빵 그쵸, 빵 터뜨리면서 터뜨리면서. 그럼 그 과정에서 적혈구도 깨져나가겠네. 그렇죠. 적혈구 하나는 사라지면서. 그럼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질병 아닙니까? 말라리아는 그렇죠. 네, 거의 1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사실 네. 말라리아가 다 높은 건 아닌데 그래서 말라리아가 치사율이 높은 병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그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어요. 유전병이에요. 유전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유전자로. 걔는 강하구나. 네. 그게 적혈구 모양이 낫 모양, 말 그대로 낫 있잖아요. 낫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 안에서는 그 말라리아가 못 살아요.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산소 공급 능력 자체는 실제로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떨어지는데 그 돌연변이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죠. 말라리아 창궐 지역에서는 오히려 생존율이 높아요. 말라리아의 저항성이 있어서. 이 책 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이 재미 신기하죠. 이거. 뭔가 덕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게 있나 봐. 선모충이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얘는 선모충. 네, 얘 근육에 박히거든요. 근육을 처음에는 물렁물렁하게 했다가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근육을 리모델링을 해서 자기가 살 완벽한 집을 짓습니다. 얘네들 많이 번식하면 근육 생기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렇게 딱딱한 게 생기겠죠. 근데 얘가 열원충이 적혈구 내부를 파먹으면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한 것처럼 얘는 더 잘하거든요. 숙주 유전자를 복제를 해요. 그래서 선모충이 살기에 적합한 집을 만들도록 합니다. 바이러스 같죠. 유전자 자체를 약간 변형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전자를 복제해서 일단 그 부분에다가 근육세포를 오히려 늘리게 하고 그리고 콜라겐을 대량으로 만들도록 그 유명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을 대량으로 만들도록 DNA의 전사를 촉진해서 세포를 둘러싸는 막을 형성해요. 자기가 사는 집 바깥에다 이제 그 경계를 치는 거야. 콜라겐으로.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들어와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혈관 신생을 촉진합니다. 또 그런 물질을 내요. 그래서 혈관이 만들어져요. 좋겠네요. 근육이나 뭐 탄력도도 증가하고 혈류량을 지금 증가시키면 건강미인의 증표들 아닙니까? 그 다음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선모충은 근데 어떤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러고 살아? 네,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안에 둥지를 짓고 그 안에 숨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조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딱히 나쁜 게 없는 것도 좀 이따 나오기는 하니까 그거를 오히려 설명하고 되게 재밌어요. 오케이. 사람한테 딱히 나쁠 게 없는 기생충도 있거든요. 우리한테 다 있는. 근데 뭐 이 선모증 같은 경우에는 딱히 나쁠 건 없고 근육 조직 내에 기생하다가 보면 근육통, 경련, 마비와 뇌염이나 연하의 장애, 감염 후 10개월에서 18개월 후에는 석회화돼서 석회화된다는 게 뒤질 수 딱해지는 거죠. 딱히 나쁜 거 없네. 얘는 나쁘고, 그러니까 딱히 나쁜 게 없는 애가 뒤에 나와. 이제. 오케이. 알겠어. 얘는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이게 얘도 근육에서 살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얘도 실수로 뇌로 올라가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심각해지죠. 거예요. 얘들도. 그럼 뇌가 딱딱해지나? 거기서 이제 자기 그 둥지를 지으려고 하겠지. 문제가 생기겠지. 그렇구나. 여기가 어딘가 싶겠네, 얘도. 왔는데. 뭐 이 외에도 기생충끼리도 생존 경쟁을 하고 기생 말벌이 얼마나 악랄한지 또 자기들끼리 어떻게 경쟁하는지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1년 중에 11개월을 잠을 자는 삿발 두꺼비가 있어요. 애리조나 사막 안에서. 삿발 두꺼비. 사막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건기인 11개월을 자는 거예요. 두꺼비가. 그 안에 기생충이 살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 걔네들도. 숙주가 계속 자. 11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활동하는 1개월 동안에 빨리 다른 데로 넘어가야 돼요. 걔네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숙주가 활동하는 1개월 동안 빨리 번식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야지만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숙주가 진화하거나 숙주의 삶에 따라서 자신들도 어떻게 형태를 바꿔나가는지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계속해서 의인화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이 무언가 의지를 발휘해서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고 되게 기계적인 거겠지. 그렇지. 뭐 내적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들이 모르잖아. 살아남은 거겠죠. 의지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기계화돼서 움직인다고 보기는 너무 정밀하게 움직이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거야. 아주 오래된 진화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 보니까 마치 이게 어떤 뭐 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얘네가 의지적으로 무엇인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오랜 기간 동안의 진화 과정 중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긴 거겠죠. 최적화된 놈들이 살아남아 있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렇게 우연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놈들만 살아남아서 후손들한테 계속 유전자를 전달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마치 얘기를 들으면 계속해서 무엇인가 걔네들이 막 의지적인 뭔가 것처럼. 작전을 짜가지고 야 이번에 백혈구 들어온다 숨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예. 최 사장님은 그 내적 세계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근데 걔도 왜 사실은 내적 세계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은데? 네. 난 없을 것 같아. 그냥 무작위로 우연적 선택된 것들이 그렇게 그냥 진화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렇죠. 정보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상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2개월마다 형태를 바꾸는 거는 이제 새로운 상체가 형성될 때 됐으니까 바꾸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바꾸는 건 아니고 어떤 애들은 1개월마다 어떤 애들은 뭐 1년마다 항체를 그러니까 그 형태를 바꾸게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 중에 살아남은 애들이 그렇지. 2주만 살아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씩 형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너무 유전자 조작을 많이 하다 보면은 에너지를 많이 쓰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거야. 과해. 그리고 1년마다 바꾼다, 한 달마다 바꾼다. 그런 애들은 이미 제거돼서 사라졌을 거고. 그러니까 살아남은 애들은 그런 애들만 살아남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의지가 없었겠지. 비의지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나요? 뭐? 갑자기 철학적인 얘기를 하네. 그러네. 자, 30년 전쟁 챕터 3입니다. 여기서는 기생충이 몸속에서 살려면 이제 면역체계 공격에 맞서 싸우고 이기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도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교묘히 피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면역체계 거의 필패해요. 시간만 주어지면. 문제는 기생충은 훨씬 지능적입니다. 물론 이 지능적이라고 했다가 또 최사장님이 싫어할 텐데 면역계를 피하고 혼동시키고 기진맥진하게 하고 조종합니다. 그래서 면역계의 신호체계에 혼란시켜가지고 면역체계를 약하게 만들든가 필요하면 과잉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기생충의 솜씨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많이 있지만 기생충에 대한 백신은 여지껏 전혀 없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기생충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생충이 그냥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면역 활동을 활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갖고 노는 거지 완전히. 되더운데. 그 백신이라는 게 뭐 세균이 들어오면 그놈에 맞게 미리 우리 면역 체계를 이제 훈련시켜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대응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기생충은. 껍질이 계속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던 수면병을 야기하는 파동편무증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한대잖아.
우리 면역 체계에서 공격받는 자신의 껍질.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제가 껍질 부분이 공격당하는 거라고 결국엔. 그 껍질을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열원충이 했던 것처럼 첫 번째 껍질을 학습하고 공격할 때쯤 되면 두 번째 껍질로 얼굴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유전자 재조합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역을 시해갈 수 있고요. 아까 그 열원충도 얘기했고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기생충을 잡아먹어서 파괴하는 애가 이제 면역, 1차 면역 중에서 이제 대식세포가 있는데, 네네. 걔네들 안에 기생하는 리슈만 편모충도 있습니다. 마치 TH셀, 그 헬퍼 T 림프구라고 하는 면역 체계 안에 사는 HIV 바이러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 에이즈 잠깐 얘기했었나요, 제가? 네. 네. HIV 바이러스는 그 의사를 공격하는 애라고 했죠. 약간 무관도 같은 건가요? 무관도 안 봤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그러네. 것 같아요. 경찰한테 이렇게 이중.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런데 그 리슈만 편모충은 이름이 휴만이 들어갔네. 근데 얘 되게 끔찍해요. 이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리슈만. 네. 리슈만 편모충인데 네. 대식세포를 공격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숙주가 죽고, 네. 피하 리슈만 편모충은 그러니까 피부를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희생자 얼굴이 왜 깡성이 뭘 찾아보고 있는 거야? 뭘 지금 보고 경악하셨어. 네, 검색 얼굴이 먹지 없어져요. 마야지. 얼굴을 다 긁어 먹어가지고 진짜? 조직이 다 엄청 징그러워요. 보여줘. 검색하지 마십시오.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뭘 보고 그렇게 놀라셨나요? 문둥병처럼 네. 그런 얼굴이 식으로. 일그러지는. 네. 얼굴이 일그러진다고? 그러니까 뭐지? 괴사하는 거죠. 그렇죠. 피부 피부가. 조직이 다 괴사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건 좀 치명적이에요. 합이.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대식세포를 유인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를 잡아먹도록 해요. 오. 자기를 덥석하고 잡아먹으면 그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직은 잘 모른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식세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T세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친호물질의 양을 조절해서 자신한테 유리하게 면역 체계를 변화를 시켜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세균에 감염됐을 때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의 우리 2차 면역이 약간 형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두 개가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중에서 자리가 유리한 쪽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암호를 알아낸 거야. 우리 세포, 우리 면역 체계가 서로 주고받는 암호를 알아내서 자기가 그걸 조작을 하는 거야. 이쪽으로. 아하. 이렇게 하면서 살아남아 있는 이런 애도 있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다지 나쁠 게 없는 하지만 가끔 치명적인 톡소포자충이 나옵니다. 톡소포자충.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십억 인구가 가지고 있고 유럽의 어떤 동네는 100%가 다 가지고 있다. 뇌에 몇십 마리씩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인간은 자연 숙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들어오면 걔는 이제 엿된 거야. 그냥 거기서 살다 죽는 거야 이제. 아 그래요? 아, 원래는 고양이와 그들이 잡아먹는 동물 사이를 순환한대요. 그러니까 쥐 안에 있다가 고양이가 잡아먹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 배설물을 쥐가 먹게 되고 이런 식으로 원래 그 순환하는 건데 이제 사람이 쥐를 먹었는지 어쩐지 어떻게 실수로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그 상태에서 조용히 살아가요. 젠틀하게. 인간 안에 어디든지 있어요. 인간 뇌에 수천 마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딱딱한 껍질 속에 자기가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를 공격하도록 아까랑 똑같이 면역 체계를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 딱딱한 껍질 속에 있는 톡소포자충은 공격을 안 당하고 조용히 있어요. 그러다가 면역 체계가 약해질 것 같을 때마다 한 번씩 뭐 하냐면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면역 체계가 껍질을 깨고 나왔으니까 이제 알잖아.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번 감염당하는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조련당해요. 면역량이 약해질 것 같을 때 한 번씩 감염이 된다고 얘는 감염되는 그러니까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가 기생하고 있는 숙주를 건강하게 그렇죠.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네. 운동시켜주는 거네요. 네, 그렇지. 아 그래? 계속적으로 너 요즘 면역 좀 떨어진 것 같다? 내가 한번 얼굴 한번 들이밀어줘? 하면서 이렇게 탁 깨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면역들이 갑자기 확 이게 활성화되고. 뭐야 얘네들 하면서 이렇게 활성화돼갖고 한번 쟤를 한번 공격해주고 조련하는 이런 식으로 거죠. 조련하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오면 다시 껍질 속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죽는 애들도 있겠지. 대단하다. 자신의 그렇구만. 개체수를 조절하겠지. 면역 체계는 그래서 강력해지고 오히려 숙주는 건강하게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 고향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구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그지 조련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같은 성인들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제대로 된 면역 체계가 없는 상태한테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주를 할 수 있거든. 봐봐. 100마리의 껍질 안에 있는 20애들이 있었다가 주기적으로 한 마리가 딱 터져 나왔을 때 면역 체계가 걔를 확 잡아먹어서 걔는 다 사라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개체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껍질을 깨고 나왔을 때 안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야. 면역 체계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치명적이 돼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얘네들이 터져 나왔을 때 죽어줘서 개체수가 유지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에이즈에 걸렸거나 그래가지고 면역 체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었으면 위험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에이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에이즈에 걸린 경우에는 어. 톡소포자충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 그냥? 그 안에 그 톡소포자충이 너무 많아지니까 계속 사망이 번식을 될 하니까 수 있죠. 이제. 아, 네. 이 포자충도 이제 집단화 있으면 일부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는 개체들이 있는 그렇죠. 거에 나와서요. 어, 조련하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의지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말 조련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네, 네. 그렇게 정교하게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얘가 너무 약해지지도 않게 하지만 나도 한번 감염을 시켜야 되니까 튀어나오고 그중에 몇 마리는 살아남고 대부분은 죽겠죠. 이러면서 자살대로 개체수가 하는 거랑 근데 같네요. 이 비슷하죠. 네. 톡소포자충이 되게 유명한 거 아닌가요? 저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막 이런 거 보다가 보면 쥐 뇌 쪽에 숨어 있다가 얘가 고양이한테 잡아먹혀야지 자기가 더 번식을 할 수 있는 그 거예요. 뒤에 나올 거예요. 네. 나올 거예요? 고양이의 정신 세계를 조절해서 아, 쥐의 쥐. 정신 세계를 조절해서 고양이한테 이거 하여튼 되게 잡아먹도록 유명한 합니다. 놈입니다. 이놈 새끼.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사람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고양이한테 잡아먹히게요. 사람을- 고양이 앞에 가서 막 그래서 아까 말한 요염하게. 것처럼 에이즈 환자의 경우 위험하고 제대로 된 면역 체계가 없는 태아한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음. 그럼 지금 깡 선생님이 딱 얘기해 주신 거를 얘기를 하자면 얘가 뭘 하게 되냐면 톡소포자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수십억 인구의 뇌에 박혀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 신사적이기 때문에 굳이 심리를 조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사람한테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비실비실하거나 죽은 쥐는 고양이가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쥐를 일단 건강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는. 그렇구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쥐를 계속적으로 조련하는 거죠. 면역 야, 너 체계가. 건강하게 살아줘. 그러다가 때가 되면 뭘 하냐면 보통 쥐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맡으면 그쪽 절대 안 가요. 본능적으로 안 와봐. 근데 고양이 배설물이 있으면 그 근처에 아예 가지 않고 도망 다니고 혼비백산하고 하거든요. 우리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호랑이 그 똥 냄새를 그렇다며. 맡으면 절대 그 근처로 안 간다고. 누가? 고양이가요? 모든 모든 동물들이 동물들이. 아, 그래요? 호랑이 변 냄새가 너무 충격적인가 봐, 애들한테는. 어. 그런데 쥐들한테 있어서는 고양이 변 냄새가 그렇다는 거지. DNA 안에 각인되어 있다 봐요. 아. 그거 있잖아요. 우리 칠판 긁는 소리, 그 소리 굉장히 싫잖아요. 예. 그걸 왜 싫어하냐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칠판 긁는 소리는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소리가 볼륨이 크든 작든 싫어요, 사람들은. 그렇네. 그거가 DNA 안에 각인되어 있기를 아마 늑대 우는 소리랑 비슷해서 그게 각인되어 있는 게 예.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 하고 늑대 우는 거랑 너무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뭐 해석하기 얘기하더라고요. 나름이고. 네. DNA 안에 있는 선천적인 그렇다네요. 혐오니까 그거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쥐는 그런데 네.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는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맡아도 전혀 불안에 떨지 않고 고양이 냄새가 나는 곳에 막 드나들게 해요. 용감해져요. 그러면 아. 이제 고양이가 잡아먹으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지. 톡소포자충. 실제로 뭐 공포 반응을 조절하는 그 뇌의 부위를 이놈들이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걸로 제가 주워 들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거 이 책보다 좀 더 나아가면 다큐멘터리 같은데 그렇게 나왔을 수도 맞아요. 있죠. 예, 예.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한다는 그렇죠. 거. 예, 뭐 편도체인가 그 부분에 이놈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용감하게 만드는 그치. 거야, 쥐들을. 근데 인간을 감염시킨 톡소포자충은 고양이한테 갈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네. 간혹 인간을 뜯어먹는 고양이가 있나? 없잖아. 없지. 호랑이한테 갈 가능성도 없고.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이거는 뭐 사이드 이펙트일 수도 있는데 톡소포자충이 인격도 바꾼다는 거 알아냈대요. 그래서 인격을. 아. 인격 사람도 맞아요. 어떻게? 남자는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지키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사회 규범을 어기고서 벌을 받는 거에 대한 우려를 안 하게 되고 진짜? 다른 사람한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여자들은 밖에 나돌기 좋아하고 인정이 넘치게 바뀐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숙주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두려움을 좀 줄여주고 없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몇 년 전에 감염된 것 같아. 어쩐지 왜 계속 축청 얘기를 했더니만. 그러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개체 공포를 좀 줄여주나 보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런 거는 이제 쥐한테 유효했던 건데 얘도 이제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서 사람한테 들어왔는데 여전히 뭐 쥐의 신경 전달 무지가 사람이나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치. 뭔지 모르니까 쥐인 줄 알겠지 뭐. 그렇겠지 뭐.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아무런 조작을 안 했는데 그냥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니까 교묘한 작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손상된 걸 수도 있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달팽이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이거 창형 흡충이에요. 소 안에서 살다가 알을 낳고 알을 달팽이가 먹고 달팽이는 알을 예쁘게 포장해서 토해내고 그 다음에 개미가 그 알을 또 먹어요. 그러면 이제 개미 속에 있는 유충이 개미 머리를 조작해서 풀 이파리 꼭대기로 가서 엉덩이를 거꾸로 내밀게 해요. 맞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아까 소 안에서 살다가 알을 낳는 애라고 했잖아요. 그 소 안으로 다시 가는 거야. 소가 풀 뜯어 먹을 테니까. 풀 뜯어 먹을 때 개미를 같이 먹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정신세계를 조작하죠.
아까 얘기했었던 달팽이 건 요거예요. 이름이 어려워. 류코클로리디움 파라독스쿰. 이 흡충은 달팽이가 새가 볼 때 풀벌레의 애벌레로 보이게 아까 조작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교묘한 작전이 아니라 그냥 손상된 걸 수도 있잖아, 사실. 피부 색깔이 그냥 변한 걸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얘가 이런 작전을 펼쳤네라고 이제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도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거에 대한 실험을 1980년대 제니스 무어가 실험을 했거든요. 정말로 조작을 한 것이 맞냐 아니면은 우연하게 그냥 손상이 된 거냐. 네, 아무래도 조작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있었다는 것까지 이제 소개는 간단하게 합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것도 이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분은 모든 걸 기생충 위주로 설명하거든. 진화의 원동력도 기생충이었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기생충 환원론자구나. 그런 것 같아. 어쨌든 기생충이 그렇게 숙주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조작하는 듯한 패턴이 많이 보인다. 네, 이거죠. 그렇죠. 뭐 주열 흡충 같은 애들은 먼저 들어온 주열 흡충이 나중에 오는 애들을 공격하도록 숙주의 면역계를 도와요. 혼자만 살게. 혼자 살라고. 나중에 감염된 애들은 쟤네들은 잡아먹어야 돼 하고 면역계를 막 도와줘. 문제 안 일으키고 조용히 살라고. 나만 여기 그 주열 흡충이 문제 안 일으키고 조용히 살려고 그걸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주열 흡충 그 30년 전쟁을 한다는 애가 이거. 재벌이 검찰을 매수하듯. 뭐 이런 거죠. 다른 재벌이 쟤네들을 공격해 주세요. 이렇게 하듯이. 이런 것들이 고치벌은 박각시 애벌레 내부에다 유충을 넣거든요. 이것까지는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그때 바이러스를 같이 주입을 해요. 벌이 유충을 박각시 애벌레 내부에 넣을 때 바이러스를 같이 넣어. 그래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박각시 애벌레를 선택적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뭘 해주냐면 고치벌의 유충이 아직 무력할 때 그때 박각시 애벌레의 면역 체계를 혼란스럽게 해서 생존을 딱 도와줘요. 그 순간에. 그러다가 박각시 애벌레가 바이러스에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바이러스는 웬만하면 회복이 돼요. 그때쯤 되면 고치벌의 유충이 자립이 가능해지는 형태로 딱 되도록 이렇게 자기 새끼들을 살리려고 바이러스를 같이 주입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진화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에일리언에서 페이스 허그가 얼굴에 달라붙을 때 어떤 DNA 조작 물질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 숙주가 잘 살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유충 자기 알을 낳는다는 거야. 이해했어요. 뭐 이게 입맛이 없고 막 마른 남자 여자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입맛을 돌아오게 해주는 어떤 호르몬을 낸다든가. 그래서 막 건강하게 막 살 찌워.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게 살 찌워야지 자기 새끼들이 먹고 살게 많아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작들을 하더라. 실제로 그게 에일리언 같은 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그 아까 말했었던 그 자연계에 가장 퇴보했다고 생각하는 기생충들이 사실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저도 지금 잠깐 검색해봤는데 고치벌의 유충이 쐐기벌레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밖으로 나와서 알 형태로 돼 있대요. 그때 취약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쐐기벌레가 그 알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취한대요. 자기 보디가드 역할을 하게 만드는. 자기를 감염시켰던. 무섭네 진짜. 보호한 형태로. 그렇구만. 그러다가 이제 뭐 4단원 5단원 뛰어넘고요. 6장으로 가면 이제 내부로부터의 진화에서 진화가 사실은 내부 즉 기생충으로부터 시작이 됐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화 자체가 진화도 생명종의 진화가. 네. 아까 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진화는 사실 자연 선택 혹은 생식의 기회를 획득할 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움 잘하는 애들 혹은 뭐 건강한 애들 이게 사실 수컷의 외모를 보고서 얘들이 예를 들면 늑대로부터 얼마나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생충으로부터 얼마나 잘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를 판단한다라고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치. 사실 이제 남자들이 원시인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남자들이 사냥을 잘하는 애도 중요하고 늑대를 잘 잡고 곰을 잘 잡는 건강한 개체도 중요한데 일단 병이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이 드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있겠지만 옛날엔 특히나 기생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충으로부터 건강한 개체를 암컷은 선호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결국에 암컷의 선호가 일어난다는 건 그의 진화의 방향이 그쪽으로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을 보고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좌우 대칭인데 그런 걸 참고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그 바이러스나 아니면 기생충에 감염되면은 얼굴 형태가 일그러져서 좌우 대칭이 안 맞을 테니까. 그런 게 있다면. 그래요? 이겠지. 추측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맞는데 좀 더 이제 쉬운 것부터 생각해야 될 거예요. 암컷과 수컷 중에서 이제 닭을 얘기할게요. 닭. 일단 모양새가 보잘것없는 수컷은 기생충과 싸우는데 힘을 대부분 소비해갖고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못생길 거야. 그래서
그래서 기생충의 저항력이 강한 수컷은 여력이 넘쳐야 돼. 그러니까 힘이 넘쳐야 돼. 그 힘은 근육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말해요. 네. 기생충과 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건강한 유전자를 암컷한테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야 되고 사치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공작새의 사치스러움 암컷이 선택하잖아요. 그 수탉 이게 볕 있잖아요. 생물학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탉이 벼슬이 있는 것이 생물학적인 이력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벼슬이 붉고 두툼하려면 남성 호르몬을 막 퍼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남성 호르몬은 사실 면역 체계를 억제합니다. 실제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호르몬 면역 체계를 좀 억제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수탉이 기생충을 물리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다 줘요. 그런 애들을 오히려 암컷이 또 선택할 수 있게 되더라. 왜냐면은 나는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다는 에너지를 여기다 소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남자를 치면 코가 크고 뭐 이런 거를 선호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코가 그럴 수도 있나?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자기가 그치. 외적인 걸 치장하거나 보통 선선택이 맞아요. 일어날 네. 때 저희 인간의 유래에서 닭이다 그러면 수컷이 벼슬 있고 이렇게 깃털이 화려하니까 그걸 치장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여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가 면역 체계가 떨어지지 않았던 증명이 되니까 이제 암컷들이 선택한다는. 그렇죠. 근데 옷을 독실이- 잘 입는 것도 그런 건가? 그럴 수 네네. 있겠지. 저기 여유가 보니까 넘쳐나는 여유가 거지. 넘쳐나니까 저렇게 옷을 잘 입을 수도 있고. 과거에 못 먹던 시기에는 뚱뚱한 남자들이 뭐 배가 인격이다 하면서도 인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좋을 거지. 때였죠. 넘쳐나니까 여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뚱뚱할 수 음.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기생충이 줄지어 날아가는 새의 긴 꼬리를 늘어뜨리기도 했고 수컷 가시고기의 등에 눈부신 전무늬를 만들기도 하고 귀뚜라미의 정자 주머니를 더 크게 만들고 기생충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무튼 간에 기생충은 숙주의 생식 활동에 영향을 준 건 맞는 것 같고 생식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건 반드시 진화에서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생식은 진화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네요. 조심스럽게 일단 접근해요. 기생충이 진화에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진화론이니까 그렇게 보긴 힘들고 기생충의 영향도 고려해야 되겠다 정도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오히려 핵심일 수도 있다라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이제는 기생충이 진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포식자, 피식자의 관계보다 내부로부터 얼마나 건강한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이 그렇습니다. 숙주랑 기생충은 계속 싸웁니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숙주도 계속적인 면역 체계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생충을 공격해요. 그럼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기생충도 계속적으로 어떤 형태를 바꾸겠죠? 그러면서 기생충은 숙주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하고 빨리 생식하게 하고 호색한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자기 알을 낳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둘 다 서로 진화를 해요. 둘 다. 그래서 새로운 종의 탄생을 장려했고 숙주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기생충이 많이 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두 발로 걷는 숙주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사람이 기생충에 대한 방어로 진화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좀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영장류가 털 고르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사실 그 안에 있는 기생충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거든요. 커다란 기생충 눈에 보이는 실제 거. 뭐 이라든가 이런 애들 제거하는 거 실제 그거 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영장류의 유대가 높아진 거는 기생충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이게 또 집단이 커지다 보면 이제 털 고르기를 못해요. 집단 안에 뭐 100마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서로 털 고르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를 높이기 위해서 언어가 생겨나게 됐고 또 기생충이 인간의 지능을 진화시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의도적인 건 아니었겠지만 실제로 원시인들이 그 생존에 가장 불리했었던 것이 뭐 먹는 게 과연 부족해서였을까 아니면 병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좀 이거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그 기생충을 종교로 믿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자기 연구 분야니까. 그렇군요. 8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 기생충 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뭐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알러지 있잖아요. 우리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과거에 기생충이 인간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한 백혈구들이 또 따로 있어요. 뭐 호산구는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 많이 나타나게 되고 알러지는 뭐 호염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연구 중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기생충에게 감염되었을 때 호산구가 그러니까 백혈구 중에 어떤 특정 형태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더라 이런 것들이 연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처럼 기생충이 없었던 시기가 별로 없어요. 그 지금처럼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최근에는 정말로 없어졌어요. 정말 최근.
10년 전으로.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 회충도 있었었고 촌충도 있었었고 맞아요. 이도 했었잖아요. 있었고. 네. 그렇지. 지금 어린 아이들은 그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네. 근데 알레르기가 기생충 전염 반응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기생충이 없어서 네. 면역 체계가 심심하잖아요. 네. 원래 군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비스무리하게. 땅이라도 파괴하고 어. 진지공사 시켜야 되지. 그래서 기생충이 없어져서 놀고 있는 애들이 과민 반응, 별거 문제가 아닌 거에 과민 반응 일으키는 알러지가 그거잖아요, 사실. 네. 과민 반응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이 책에서도 소개돼 있고 저도 예전에 봤던 건데 일부러 기생충 감염을 시켜봤더니 알레르기가 상당량 줄어든다는 어떤 임상 효과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알러지가 심한 집단들을 데려다 놓고 기생충 감염시킨 거야. 물론 인간에게 이제 해가 없는 기생충을 조심스럽게 감염시켰겠지. 그랬더니 내 기억에 60% 70% 정도가 굉장히 눈에 띄게 호전되더라는 거예요. 현대 알레르기 반응이 많아진 거는 어쩌면 기생충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기생충이랑 싸웠었던 우리 면역 체계가 지금 할 게 없으니까 별것도 아닌 거에 예민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것일 수도 그러니까 있다. 면역 체계는 항상 훈련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훈련할 수 있는 상대가 적군이 없어지니까 다른 걸 찾아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알레르기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그거라기보다 알레르기는 실제로 우리 몸에 나쁘지 않은 건데 거기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종북 세력을 만든다거나 그렇죠.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죠 혼자. 그건 정말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꽃가루 같은 게 위험하냐면 위험하지 않잖아요. 근데 네. 꽃가루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게 알레르기거든요. 맞아요. 이해했어. 오케이. 그럴싸하다. 종북 세력? 기생충이 그래서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 안전한 기생충. 우리 거머리 같은 걸 지금도 이제 치료에 사용하는 것처럼 네.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책 소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흥미진진해서 저도 읽으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너무 간추렸다. 그래요? 이거 오늘 끝내려고 이거 너무 빨리 한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충분히.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했습니다. 정말이야? 아니야. 이 얘기에 이제 흥미를 가졌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글을 되게 탁월하게 잘 썼어요. 너무 편안하고 재미있게 딱딱하게 쓰지 않았고 제가 말로 한 것보다 훨씬 재미있게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이게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이 저자가 마지막 부분 이렇게 썼어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물이 기생충이다. 우리도 기생충이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존재해오던 유서 깊은 기생충 모임에 참여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명체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생충식으로 살기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기생충은 숙주를 필수 불가결한 손상을 입히는 데 능숙하다. 숙주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면 결국 기생충 스스로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진화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기생충으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는 훌륭한 선배인 그 대가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지구라는 숙주를 잘 살려야 되겠네.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생충은 그걸 센스 있게 잘하고 있는데 인간이 과연 그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재밌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가 2시간 가까이 기생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제 1부 하신 거죠? 1부이자 마지막. 이게 다른 분들에게 책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저희 지대분이.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흥미 이런 것들도 있더라. 맛보기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30초씩 자기 얘기한 다음에 좀 오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짜 그 생명의 세계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저도 요즘 할 일 없어가지고 집에 이제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바쁘다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디스커버리 새벽에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있는데 정말 신기한 어떤 그 장면들을 많이 목격을 하는데 그걸 말로 잘 전달해 주신 것 같고 참 그 저도 평소에 우리 사회에 기생충 같은 놈들이 참 많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이놈들의 수법이 참으로 기묘하고 정말 사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면역 체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기도 하고 뇌를 조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생충들을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 새끼들 때려잡을 때 제대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전의를 배웠습니다. 약간 다르게 이해한 것 같아요. 같은 방송을 들어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로. 저도 매우 재밌게 들었는데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궁금한 게 그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 아닙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다 보니까 네. 기생충도 인간으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제가 계속해서 관심 갖는 건 그거 아닙니까? 어떤 내적 세계. 기생충은 어떤 저런 사실 의지적인 활동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비의지적으로 어떤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절차를 따라가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 어떤 의미가 있나 삶에 대해서도. 그렇죠. 어떤 뭔가 그지 왜 저런 활동을 하고 있나 저런 구조 속에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생각해 보면은 어떤 거대한 구조 속에서 아까 독실이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 의지적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의지적이지 않게 살 수도 있거든요. 왜 살고 있는가? 던져졌으니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장황해지고 있는데 마무리 못 하겠네. 어쨌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정신 없어. 예, 상태가 좋아가지고. 기생충들도 되게 저런 걸 하면서 스릴 넘치지 않을까? 상태 조절하면서 그런가? 어? 횡설수설하게 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스릴을 기생충이 넘친다. 의인화되어 있다면 모험 야 대식세포 온다 숨어 이러고 위장세포 쫙 뿌리고 긴장하고. 그치. 강처럼 흐르는 그 정맥 안에서. 김도희 어떠셨습니까? 불리할 것 같으면 막 댓글 달고. 저 되게 재밌었고, 저 세균 바이러스 편도 재밌었는데, 저는 오늘 기생충의 역사가 정말 재밌었어요. 이게 마치 하는 행동이 인간의 삶이랑 똑같으니까, 뭐 조책은 사서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방송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항상 진화가 꼭 될 필요는 없고, 모든 게 뭐 성공이나 효용성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항상 경험치가 많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치를 만렙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생충이 이러한 형태를 갖추기까지 어마어마한 그 시간과 맞아요. 환경적인 그쵸? 경험에 대한 누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 때도 다양한 거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생초병렬 독서법을 통해. 어쨌든 그래도 오늘 지대북 3번째 시간까지 진행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래는 제 거 지대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얼토당토하는 그 어떤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로 저희가 아마 찾아뵙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대북 하나 남은 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해 너와 내가 걷는 게 궁금해 뭐가 우릴 이렇게 믿을 수 없게